안녕하십니까. 자, 물권법 마지막 담보물권 할 차례입니다. 두 개가 나옵니다. 유치권하고 저당권. 담보물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 채무자 등이 제공한 물건이 있겠죠. 그 물건을 경매 등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이런 권리를 담보물권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인물권 3개에서 3문제 정도, 각각 한 문제씩 3문제 나오고요.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두 개의 파트에서 한 3, 4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담보물권은 훨씬 중요하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반드시 담보물권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해서요. 담보물권이라는 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담보물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물건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걸 담보물권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채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이제 담보물권의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부종성이라고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돼요. 부종성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성질. 이게 부종성입니다. 따라서 갑이 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린 상태에서 1억, 은행은 이제 1억 채권을 갖고 있겠죠. 자신 소유 101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이 101호에다가 저당권 따위를 갖고 있다. 자, 은행이 저당권 따위를 갖고 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101호 등기부에 저당권자를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이 1억을 갚아버리면 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말소 등기 없이. 101호 등기부에 저당권자 을이라고 등기되어 있는 게 말소할 필요가 없이, 그걸 말소할 필요 없이 돈을 갚으면 채권이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모든 담보물권이 다 부종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뭔지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됩니다. 자, 수반성은 채권자가 중간에 채권을 팔아요. 그래서 채권이 병에게 이전이 됩니다. 이렇게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도 이전이 되는 성질, 그렇습니다. 물론 언제나 함께 이전되는 건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된다. 이 부종성하고 수반성을 합쳐서 부수성이라고도 하고요. 수반성을 부종성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가분성은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 행사한다고 되어 있죠. 이런 의미죠. 갑이 9천만 원을 갚았다. 을이 1,000만 원이 남았다. 그 1,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101호 전부를 경매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불가분성이라 한다. 물론 이제 공동저당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요 예외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공동저당은 신경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불가분성이 100% 모든 담보물권에게 완전히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예외도 있을 수 있다. 자, 물상대위성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었고 을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땅을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땅이, 즉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돼요. 그래서 갑이 보험금을 받게 되거나 공용징수됩니다.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목적물, 즉 토지에 대신하는, 가름이란 건 이제 대신한다는 뜻이요. 토지에 대신하는 금전기타 물건이 되죠. 그걸 변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담보물권은 그대로 존속함으로써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으로부터 을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성질을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상대위는 지금 땅이 아닌 보상금 등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게 물상대위죠. 우선 변제. 그런데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물상대위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종성의 예외인 근저당권과 불가분성이 없는 유치권,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물상대위성이 구체적으로 뭔지 살짝 더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민법 342조 질권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질권은 이제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당포 주인은, 질권자는 전당 목적물이 멸실해서는 공용징수되고 그 목적물 소유자, 질권 설정자, 전당포에 물건 맡긴 사람, 돈 빌리면서 그 사람이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전 등이 이 설정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에 지급을 못하도록 압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 보상금, 보험금 등이 담보권 설정자에게 지급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일반 재산하고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보상금인지 특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내놔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걸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요. 1억 채권. 그리고 갑소유 땅이 저당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국가에 의해서 수용이 되고요. 갑이 보상금을 받거나 또는 대토를 받는 경우, 이 보상금이나 대토가 바로요 가치 변형물이 됩니다. 근본이다 물건. 이때 을은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다만 이 보상금이 갑에게 지급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지급 전에 미리 지급을 못하도록 압류하라 해요. 근데 이 압류를 우리 대법원은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갑의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해놨다면 을은 여전히 물상대위 할 수 있다.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하다. 이런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물건, 대토를 받았다. 대토는 그 대토가 만약에 경매가 되면 A 토지가 아니라 B 토지를 대토로 받았다. 이 B 토지가 경매될 때 을은 경매법원으로 가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종기라는 건 경매법원이 채권자들은 경매법원에 배당받을 게 있다면, 채권이 있다면 신고하라, 배당을 요구하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날짜를 정해요. 그 종기 언제까지 요금을, 그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그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상대위라는 걸 행사하는 기간과 방법, 보상금 등에 대해서는 갑에게 지급하기 전에 압류 등을 통해서 행사하는 거고, 대토에 대한 경매대금으로부터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라. 이게 판례입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을 보게 될 텐데요. 유치권하고요, 동시이행한명권이라는 거, 계약법에서 보는 걸 구별을 간단히 하셔야 되는데, 이걸 왜 구별해야 되냐면, 둘 다 뭔가를 거절하는 권리예요. 유치권은 나 돈 받을 때까지 물건 못 줘 라고 거절하는 권리고, 동시이행명권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 넘겨줄 때까지 돈 못 줘 라고 거절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뭔가를 거절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비슷하더라. 그런데 그 성질은 완전히 다르더라. 그래서 가끔 구별하라고 나옵니다. 일단 유치권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담보 물권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물권이니까. 반면에 항변권은 계약상 권능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게 목적이고요. 동시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을 확보하는 거예요. 나만 먼저 하면 안 되지, 동시에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권리입니다. 유치권에서 이 채권은 유치권 자체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지만, 유치권자의 채권 자체는 계약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통해서, 불법행위 을 통해서 발생하는 반면에, 동시이행한변권의 채권, 그거는 계약을 통해서만 발생합니다. 뭐 불가분성 같은 건 됐고요. 자, 유치권은 유치하고 있는 물건과 이 채권 사이에 결련 관계가 필요한 반면에, 동시항변권은 양당사자의 채무가 대가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 자,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그 물건을 반환 거절하는 겁니다. 타인 물건 반환 거절.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죠. 누구에게나. 반면에 항변권은 상대방이 청구를 하면 나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겁니다. 소유권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놔 그러면 돈 못 줘. 이렇게 나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고요.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는 반면에 항변권 그런 건 없죠. 다만 이제 공통점은 공표의 원칙이고요. 둘 다 당사자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거. 소송이 된 경우 소송에서는 유치권을 갖고 있든 항변권을 갖고 있든 그걸 주장해야 되고요.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하게 되고요. 그 법원이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인정하게 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합니다.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유치권자가 법원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주장하고 그걸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갑을 패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하여 건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동시항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일이 소유권 안 넘겨준 채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매수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하고 그걸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갑, 원고를 패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피고 을은 원고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유치권과 항변권 간단히 구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문제가 쫙 나올 텐데요. 유치권이라는 건 이제 320조에서 이렇게 해놨죠.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자,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만 생각해 봅니다. 타인 물건을 점유라고 부르는 점유한 자. 점유해야 돼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과 채권 사이에, 여기 있죠.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련성, 결련관계,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그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는데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있어. 근데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 근데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나 이거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뭐 한다? 유치. 즉 점유 및 반환거절 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죠. 물론 이 점유가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점유할 것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됩니다.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보겠습니다. 건축업자 을이 공사대금 10억을 받지 못하여 건물을 유치하는 경우, 병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린 갑이 자동차가 고장이 나니까 을에게 수리를 맡깁니다. 자, 수리를 맡긴 사람은 갑이니까 수리비 채무자는 갑이에요. 근데 갑이 수리비를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이 자동차를 유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채무자는 갑인데 소유자는 병이죠. 즉, 그 물건 소유자와 채무자가 이렇게 달라. 그래도 유치권 인정되는가? 그렇다. 그렇다. 자, 주택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럼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안 돼서 부득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필요비라고 하죠. 비용이죠. 비용.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근데 갑이 나중에 수리비를 안 돌려줘요. 그러면은 수리비를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 갑소유 말이 말 맞췄었죠. 을이 애지중지 경작한 농작물을 훼손하여 을에게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말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치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이제 유치권은 뭐 공사대금 채권이라든가 수리비 같은 비용 상환 채권이라든가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물건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유치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사가지가 없습니다. 사가지. 외웁니다. 우선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청구권. 앞머리 따서 외웁니다. 우물, 추물. 유치권은 네 가지가 없습니다. 이런 게 유치권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치권에서 자주 나오는 조문을 몇 개 확인합니다. 321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뭐였죠? 불가, 불상.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이 변제를 받기 위하여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럼 뭐라고 해석하느냐? 환가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항 간이변제 충당이라고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합니다.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목적물을 감정평가하여 직접 변제 충당하겠다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변제 충당하는 게 아니고요.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물론 미리 채무자에게는 알려줘야 되죠. 이런 걸 간이변제 충당이란다. 근데 323조 과실수치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치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과실을 자신 채권 변경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4조 2항에 보면 여기 2항 이런 조문이 있죠.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대여해서도 안 되고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대여하여 즉 건물을 임대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가 그 건물을 임대하여 차임 이 과실을 수취해가지고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는데 324조 2항이 있으니까 지 맘대로 임대하면 안 되고요. 채무자 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323조 1항하고요. 324조 2항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함으로써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323조 1항과 324조 2항입니다. 324조는 유치권자의 의무인데요. 일단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점유하니까 당연히 조심조심 다뤄야 되죠. 그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항.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채무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뭐냐? 지금 이제 박스가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란 이런 거예요. 빌라를 공사한 사람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빌라를 유치하면서 그 빌라에 거주. 대표적인 유치물 보존 행위가 됩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거주, 즉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했고요. 이 거주함으로써 이익이 나오죠. 이게 과실이죠. 이건 수취 못하죠.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채무자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야 되는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낙 없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해요. 할 수 있어. 그럼으로써 이익이 생겼어. 이건 수취 못하죠. 이건 반환해야 된다. 반환. 이렇게 될 겁니다. 3항은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조문들이고 조문들이 가끔 나옵니다. 꼭 숙지하시고요. 또 325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하거나 유익비를 지출할 수 있죠. 그걸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법원을 통해서 상환기한을 허여받을 수 있죠. 이게 325조고요. 326조는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을이
건물을 유치합니다. 예, 이게 이제 유치권 행사죠. 그런데 얘가 건물을 유치만 하고 있을 뿐, 즉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을 뿐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를 하고 있진 않아요. 즉 돈 달라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물권이고요. 공사대금 채권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별개의 권리예요. 물론 부정성 뭐 이런 통유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별개의 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유치하고 있을 뿐, 즉 건물에 대해서 반환을 거절하고 있을 뿐,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 따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더라. 갑에게 공사대금을 달라 소리를 하지 않고 있더라. 그럼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조문을 두게 됩니다. 조문 꼭 기억하시고요. 327조, 328조는 유치권 소멸 사유를 규정해 놨는데 말을 유치하고 있는데 말값이 비싸요. 그래서 채무자는 말 대신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말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됩니다. 당연히 이때 상당한 담보란 채권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말하겠죠. 채권에게 상응하는 그런 담보를 말하게 될 겁니다. 328조 유치권이라는 건 물건을 점유하는 걸 본질로 하니까 당연히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유치권자의 점유 상실이 누군가의 점유 침탈에 의한 상실이라면 이건 204조가 따로 있죠.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점유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을 당해서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물 반환 청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되돌려 받으면 유치권을 처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치권에 나오는 조문 정확하게 중요한 것들 체크한 거 숙지하시고, 자, 유치권 성립 요건을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유치권은 일단 목적물이 타인 소유여야 되죠. 타인 소유. 이때 타인은 꼭 채무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3자 소유물도 됩니다. 유치권자 소유만 아니면 됩니다.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거를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관계 이렇게 되죠. 이때 결련성이 없는 거,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걸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자재대금. 세 번째 채권이 변적이 있어야 되니까 아까 질문에서 봤죠? 유익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받으면, 유예기간을 받았다는 게 상환기간을 허용받았다는 거죠. 그럼 유치권 안 된다. 4번 유치권자가 타인 물건을 적법 점유죠. 이때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유치권자는 자신의 점유가 적법한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갑이 나왔는데 갑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워버리고요.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라는 것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은 지우시고요. 5번 당사자 사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죠. 자, 유치권 포기로 인한 유치권 소멸은 포기 의사 표시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아까 봤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가 끝났을 때 그 목적으로 원상에 복구한다는 특약을 한 경우, 이 원상복구 특약은 원상복구 특약에서 더 나아가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따라서 유치권도 포기한 걸로 봅니다. 임차인은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비용을 포기했으니까 유치권도 포기한 게 됩니다. 5가지 요건을 꼭 기억하세요. 이유는